네, 안녕하십니까. 한신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에서 준비한 스타트업을 위한 시장조사 첫 강의를 맡은 한신대학교 오창호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비록 이렇게 저희가 대면 캠퍼스타운 사업단이 이 창업을 준비하시고 진행하는 분들을 위해서 1:1 교육이라든지 멘토링, 그다음에 공간 제공, 토크 콘서트 같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원해 드렸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살피다 보니까 여러분이 가장 좀 놓치고 계신 부분이 무엇인가, 또는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 부분이 바로 뭐였냐면, 여러분이 그 아이템 자체만 개발하고 이걸 어떻게 완성시킬까에 몰두하신 나머지 정작 그 아이템이 시장에 나갔을 때 기회가 있을까 없을까, 또는 그거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를 확인하시는 과정을 좀 건너뛰시거나 생략하시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사업 아이템이라든지 사업 모델은 사실 비즈니스의 출발이고 가장 핵심인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초기 단계에서 확인을 하지 않고 건너뛰는 경우에 나중에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 사업 아이템이 아닌가 보네 해서 사업 아이템을 변경하거나, 또는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수정하거나, 심지어는 사업 자체를 갖다가 포기하시는 경우도 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이제 준비한 내용이 바로 여러분이 이런 어떤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시장 기회, 수요 확인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이제 주제로 다뤄서 교육 과정을 준비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살펴보면은 여러분이 그 초기 단계에 왜 이런 어떤 확인 과정이나 조사 과정을 갖다가 좀 힘들어 하실까 보면은, 아무래도 작은 인원수로 사업 개발에만 주로 매달리다 보니까 인력이나 시간도 부족하시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너무 일이 많아 갖고 여기 여유가 없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또 이렇게 그걸 수행하고 싶어도 전문적인 지식이나 그걸 갖다 주변에서 이렇게 좀 도움을 받을 때도 없는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시다라는 건 좀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사실 밖에 시장조사 교육과정 이런 것들은 찾아보면 있긴 있는데요. 그 대부분의 시장조사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설문조사 중심으로 돼 있고, 그리고 스타트업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펴봤더니 이거는 정말 스타트업의 자원이 좀 제약이 돼 있고 빠른 실행을 필요로 하는 스타트업에 좀 필요한 시장조사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요번에 이 과정을 저희가 기획하고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안내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이 과정은 총 4개의 꼭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오늘 제가 스타트업한테 왜 시장조사가 중요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갖다 개요를 쭉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목요일 날에는 이제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의 문우정 박사님이 오셔서, 사실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설문조사 같은 경우보다도 직접 소비 현장을 관찰한다거나 그 사람들의 심리를 갖다 파악할 수 있는 인터뷰를 해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어떤 관찰이라는 인터뷰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우정 박사님이 그런 부분을 여러분한테 좀 알려드릴 거고요. 다시 다음 주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문조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제목으로 설문조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제대로 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될 부분, 그리고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기본 지식들을 간략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에는 다시 문우정 박사님 오셔서, 사실 요새 정보를 수집하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요, 온라인을 기웃기웃 해보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SNS라든지 어떤 블로그라든지 카페 게시판들을 갖다 살펴보면서 사람들이 내가 관심 있는 어떤 품목이라든지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글을 올리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소셜 리스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소셜 리스닝의 방법들을 문우정 박사님이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예, 그래서 다른 외부 과정에서는 이게 좀처럼 들으시기 힘드신 내용일 거고요. 아마 제가 찾아봐도 이런 내용으로 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조사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데가 좀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정말 필요한 내용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으니까 여러분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봅니다.
강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좀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우선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실 텐데 이 부분은 즉각 이게 대면이 아니기 때문에 좀 진행을 해드리기 어려워서 여러분이 그 채팅창을 통해서 그 내용을 갖다가 좀 올려주시면은 강의 마치고 나서 저희 그 사무국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취합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교육은 이 강북 FM이 도움을 주셔서 저희 지금 생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이 보시면서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그 이 내용은 나중에 이렇게 편집을 해서 정리해서 저희 한신대학교 캠퍼스타운 유튜브 채널에도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유튜브 채널도 꼭 구독해 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첫 주제에 그 스타트업과 시장조사, 왜 시장조사가 중요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가을도 오고 집안도 좀 뭔가 분위기 좀 바꿔서 꾸미고 싶다. 그래서 꽃을 한번 주문하고 싶다. 그랬을 때 두 사이트 중에서 어떤 사이트에서 여러분은 주문하고 싶으세요? A 사이트에는 정말 굉장히 다양한 꽃다발 선택지가 있습니다. 100가지 이상. 그래서 다양한 색상과 다양한 꽃 종류들이 있는 이런 사이트에 가서 내가 찾아보고 주문을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B 사이트는 종류 가지수는 좀 적습니다. 근데 크기나 예산 맞추어서 가장 적절한 꽃다발만 딱 보여주는 사이트. 여러분 같으면 두 사이트 중에서 어떤 사이트를 선택해서 주문하실 것 같으세요? 예. B. 뭐 이제 사람의 취향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보통은 우리가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들은 많은 선택지를 보여주는 것을 좋아할 거야. 그러니까 100개 이상 있는 데 가서 이거저거 고르고 그러는 거를 좋아하겠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는요 사람들이 너무 아직 결정장애라고 그래갖고 너무 많은 선택지가 주어지면은 사실 고르다가 이거 어떤 걸 해야 될지 몰라갖고서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이 꽃다발뿐만 아니라요 이 온라인의 어떤 상품을 비교해 주거나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매대에다가 상품을 진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너무 많은 선택지를 주는 경우에는 오히려 사람들의 구매가 떨어진다라는 것이 여러 연구 결과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온라인에서 이렇게 크기에 맞춰서 가장 적절한 것만 딱 선택해서 보여주는 쪽이 훨씬 더 사실은 구매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자, 그럼 또 하나 여쭤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그래서 꽃다발을 갖다 몇 개를 압축을 했어요. 근데 어떤 꽃다발은 빨간 장미 백송이 같이 이렇게 단일 종류의 크고 화려한 꽃다발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 같이 큰 꽃, 작은 꽃 자연스럽게 섞은 꽃다발이 있겠고요. 이것도 좀 취향이 좀 있긴 있겠죠. 근데 둘 중에서 사람들이 어떤 꽃다발을 더 많이 주문할까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취향과 뭐 이렇게 다른데요. 사실 이게 이제 그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게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의 경우이긴 합니다만은 보통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제 여성한테 선물할 때나 집에 가져갈 때 야, 이렇게 꽃다발이 많은 거 화려한 걸 좋아할 거야라고 생각을 해서 사간대요. 근데 정작 여성분들은 이런 꽃다발보단 이런 꽃다발을 또 좋아하신답니다. 예. 끄떡끄떡거리고 지금 한분 하고 계신데요. 예, 이런 겁니다. 이 과정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이게 실제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지금 이미 매출이 260 정도 규모로 성장한 팜걸 플라워라는 회사의 스탠베리라는 CEO가 자기가 처음에 10년 전에 처음에 내가 사업을 한번 해볼까라고 창업을 시작할 때 가졌던 의문 그리고 그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예. 이분이 10년 전에 이제 회사 다니면서 뭐 꽃을 뭐 선물도 하고 받을 때 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꽃이 금방 시들고 아름다운데 근데 잠깐뿐이 있잖아. 이게 왜 이렇게 비싸? 이거 잠깐의 어떤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 너무 꽃값이 비싼데 그리고 여기 가서 찾아보고 저기 가서 찾아봐도 왜 또 꽃의 종류는 다 비슷비슷할까? 이런 거죠. 그래서 한번 내가 조사를 해볼까 알아보자라고 그래서 알아봤더니 미국의 꽃배달 온라인 시장 규모가 약 한 3조 4천억 정도 되고 근데 그중에 4개 업체가 한 4분의 3을 과점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4개 업체가 막 경쟁을 하면서 꽃을 하는데 이제 주로 이제 그러면 이제 업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많은 꽃을 다양한 꽃을 사람들한테 싸게 주면 좋을 거야라고 생각을 해갖고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 꽃을 주로 이제 그 외국에서 많이 대량으로 수입해 옵니다. 그래서 대량 수입해 올 때 여러 가지 종류의 꽃보다는 대량 생산되는 흔한 꽃을 많이 사오는 게 가격이 저렴하니까 그렇게 많이 수입하고 그것을 아까 보신 것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진열해서 파는데 디자인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로 남성들도 많고 이러니까 여성 입장, 구매자가 주로 미국에서도 여성이래요, 꽃이. 근데 여성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보셨던 것 같이 대부분의 어떤 꽃 사이트들이 그 아까 75% 차지하는 4개 주요 사이트들이 A 같은 디자인에 여기서 A 같은 상품으로 팔고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구매자들은 사면서도 좀 뭔가 불만이 있는 거고 가격은 비싸고 근데 비싼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이거였대요. 벌어지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랬대요. 예. 그러니까 수입을 했는데 이게 꽃이라는 게 생마니까 지나면은 금방 시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싼 것을 수입해서 그냥 반 이상 버리면서 비싸게 파는 것보다 주문을 받아서 바로바로 농장에서 그 주문자로 배송하는 이게 우리가 이제 음식점 같은 경우도 farm to table이라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모델을 적용한 거죠. 예, 바로 지역에 있는 꽃 농장에서 수요자, 주문자한테 바로 갈 수 있는 이런 모델을 하면은 중간에 그 예를 들면 낭비되고 버려지는 꽃이 없기 때문에 가격을 갖다가 낮출 수 있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래서 이제 그 상품 개발, 이 상품 개발을 자기가 혼자 생각해서 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같이 시장 조사도 하고 원인을 찾기 위해서 아까 같은 테스트도 한번 해보고 하면서 이제 꽃다발은 꽃 종류는 우리한테 맡기세요. 그러니까 이 팜걸 플라워의 어떤 그 판매 방식은 그 앞에 4개의 큰 회사들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꽃다발 크기하고 가격만 딱 선택해 주시면 우리가 알아서 그때그때 가장 예쁜 꽃으로 잘 묶음을 해갖고서 그리고 이제 뭐 환경을 생각해서 비닐 포장지 대신에 커피 포대자로 활용해서 보내준 이러다 보니까 여성들의 전폭적인 그러니까 실제 구매자인 여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10년 동안 거의 300억 가까운 어떤 규모로 성장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제가 이 사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떤 창업에서 성공에 이르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어떤 것을 좀 아쉬워할까, 모자랄까, 부족해할까, 그리고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게 더 사람들한테 좋다고 느껴질까, 어떤 걸 더 선택할까를 내가 혼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테스트하고 확인하고 하는 과정이 반드시 거쳐져야 된다. 이제 이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그 내용은 요 3가지입니다. 왜 그럼 시장조사가 필요한지, 그리고 시장조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시장조사를 해야 될까? 뭐 요 3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아마 2 정도를 하면은 뭐 좀 한 전반부가 시간이 지나갈 테니까 1, 2를 마치고 한 5분 쉬었다가 나머지 3을 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왜 시장조사가 필요할까? 사실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례를 보시면 벌써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창업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창업 아니라도 기업들도 보면 이제 기존에 있는 제품 말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야 되니까 신사업 아이템, 신제품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때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거치는 단계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으면 보통 이렇게 한 8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지금 뽑아내야 되고 아이디어를 걸러야 되고 그중에서 선정된 몇 개 아이디어에 의해서 이게 과연 돈이 될지 한번 기초 비즈니스 사업성 분석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사업성이 가장 좋은 거에 대해서 상품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개발한 게 과연 시장에서 먹힐지 테스트 마케팅도 해보고 그래서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이걸 상업화시켜서 시장에 내놔서 신제품이 드디어 나오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새로운 하나의 사업 아이템이 이렇게 탄생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런 굉장히 많은 단계와 돈, 시간을 들이는데 성공 확률은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몇 프로 정도? 예? 한 10%는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슨 하긴 그러니까 분모를 뭐로 보냐에 따라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나간 다음에 몇 개가 성공하느냐 볼 거냐 아니면 처음에 요 아이디어를 뽑아내는 단계부터 생각할 거냐 이렇게 해서 다른데 요 다음 표에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한 개의 제품이 시장에서 성공하려면요 3,000개의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예. 3,000개의 아이디어 갖고 막 걸러내고 해갖고 그중에 그래도 요건 쓸만할 것 같아 시장에서 괜찮을 것 같아라는 걸 프로젝트를 100개로 뽑아냅니다. 그럼 100개 갖고서 아까 같이 여러 가지 어떤 테스트도 해보고 물성도 해보고 소비자 반응 조사해보고 해갖고서 야 이거는 틀림없을 거야 하고 해서 내놓는 것이 100개 중에 2개인데요. 2개 중에 1개는 실패하고 1개만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몇 개입니까? 프로젝트 단계에 보더라도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사실은 이 수치에는
대기업들까지 하는 프로젝트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스타트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 그러면 이 확률은 더 떨어지죠. 그렇죠? 대기업들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는데도 이 정도인데 비용도 이렇게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타트업들이 중소기업이 이런 어떤 과정을 거치다 보면 훨씬 더 떨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반응을 이렇게 보면서도 했는데 만약에 이거 아예 없이 한다. 그러니까 그래도 돈이 좀 덜 들여서라도 이런 과정을 비슷하게 거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사이에 성공 확률은 확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이런 거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신제품을 개발한다든지 뭐 우리가 이제 할 때 왜 실패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들 분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이 회사의 문제,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는 소비자의 문제, 또 하나는 제도나 환경의 문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환경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지금 뭐 예를 들면 그 여러 가지 공유 경제나 이런 것들 보면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법 제도가 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새로운 아이템들이 시장 비즈니스 모델이 나갔다가 막 뭐 불법이라고 차단당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도나 환경은 사실은 현실에 비해서 뒤따라오다 보니까 이런 정책 제도 미비 뭐 그다음에 소비자들의 타성이나 관습이나 뭐 수요나 인프라가 미비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소 자동차가 굉장히 전기 자동차보다 좋다. 근데 그럼 수소 자동차를 하기 위해서 수소 충전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인프라가 없으면 보급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 확산한 경우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 이거예요. 개발 과정에서 이 기업이 여기서 나라는 것은 이제 스타트업이시겠죠. 스타트업이 내가 이게 좋은 그러니까 완성된 어떤 아이템을 갖다 만들어야 될 텐데 하고 제품 기술에만 몰두하다 보면 소비자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개발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나 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잘못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 또 이게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그 소비자들은 싫어한다고 조사 결과나 뭐 반응이 나와도요. 무슨 소리야? 이건 확실한 거야. 과신, 낙관, 자존심.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서 개발한 건데 이거 세계 최고의 기술인데 이래 갖고서 어떤 그냥 밀어붙이는 경우 그리고 그런 것이 다 합쳐져서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나타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이게 실패하는데 여기 제가 물론 초기 단계에 실패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그 제품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기술을 어떻게든지 외부나 내가 개발해야 되는 이런 것도 원인 중에 하나긴 합니다만은 대부분은 뭐냐면은 이 빨간색으로 제가 칠해 놓은 이런 부분들은 너무 내가 제품을 개발하느라고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죠. 나만 보고 있어요. 우리 제품이 어떨까? 이거 어떻게 잘 만들 수 있을까? 근데 고개를 들어서 이 제품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렇게 깨우뚱깨우뚱 하고 있는지 이러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것들을 안 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신제품 개발이나 이런 쪽에서도 더 나은 쥐덫의 오류라고 하는 이제 그 이야기를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쥐덫 아직은 이제 그 쥐 잡는 통을 씁니다만은 요새도 쓰는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저희도 이제 많이 썼었는데 미국에서는 여러분 그 뭐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보면 이런 통과지례도 나오죠. 예. 이런 어떤 쥐덫을 많이 이제 쓰고 있는데 자, 어떤 쥐덫 회사가 기존의 쥐덫들이 좀 문제가 많으니까 신제품을 개발해서 소비자들한테 한번 어필해 보자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뭘 했습니까? 그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이제 자원을 투입하고 인력을 투입해서 정말 더 뛰어난 쥐덫을 개발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쥐덫의 어떤 무게도 가볍고 디자인도 훨씬 더 예쁘고 소재도 고급이고 그 다음에 그 무엇보다도 이걸 한번 쓴 다음에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세척해서 또 쓸 수 있는 그래서 경제성도 있고 디자인성도 있고 그렇죠? 기능성도 있고 뭐 이런 어떤 쥐덫을 개발해서 시장에 딱 내놨어요. 그래서 이거 대박 날 거다라고 했는데 이 쥐덫이 잘 팔렸을까요? 그렇죠? 네. 잘 팔렸을까요? 이 쥐덫에 대해서 여러분이 딱 이런 걸 들으셨을 때 지금 딱 꺼리시는 부분이 뭐가 있으세요? 이런 쥐덫에 대해서 어떤 거? 저도 이런 얘기를 딱 처음 옛날에 들었을 때 쥐덫을 쓴 다음에 또 씻어서 써?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좀 지저분한데.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생각하냐면, 이거 하나 사서 좀 약간 한 20% 비싸지만 이거 한 번 사서 두 번, 세 번, 네 번 쓰면은 얼마나 경제적이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 경제성, 이 가격 이런 건데, 이 경제성이 뛰어나니까 될 거라 생각했는데 소비자들은 경제성이 있지만 그거 쥐덫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걸 다시 쥐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버리고 나서 그걸 또 씻어서 쓰고 이걸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이런 거 실패하는, 그러니까 신제품, 신사업 아이템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비자 시각 부재예요. 예. 소비자들은 더 뛰어난 제품을 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뭐죠? 내 문제를 더 잘 해결해 주는 그 무엇이지, 이 더 뛰어난 제품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쥐덫 이 사례도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더 뛰어난 쥐덫을 원하는 게 아니라 쥐를 더 편하고 좀 쉽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면 뭐든지 좋다 이거죠. 쥐덫일 수도 있고 고양이를 키울 수도 있고요. 쥐약을 놓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길끼리 서로 이제 막 싸우면서 하는 건데 사실 이 그 기업 하시는 분들, 창업하시는 분들, 발명하시는 분들은 야, 내 제품이 최고인데 내가 다 하는데 내 주변에 다 좋다고 하는데 다 좋다고 해요. 친구들이 와갖고 그거 쥐도 개발하고 있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물론 이제 이게 정말 그 막연한 친구, 야 그거 안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지만 그래도 격려해 준답시고 괜찮아 좋아 잘 될 거야 이렇게 다 얘기를 해주니까 진짜인 줄 알고 막 으쓱으쓱해 갖고서 다 좋다고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 아무리 그게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아이디어적으로 뛰어나도요, 시장에서 소비자가 지갑을 꺼내지 않으면, 선택을 하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어요. 예. 소비자들이 과연 이 제품을 왜 필요하는가, 이 구입을 왜 주저하는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혹시 이 제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신제품의 어떤 그 실패했던 대표적인 사례로, 그러니까 오른쪽은 아직 실패까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제가 볼 때 좀 황당한 거였어요. 왼쪽에는 뭐냐면은 이리듐이라고 그래갖고요, 전 세계 어디서나 네번호로 통화 가능한 전화예요. 예. 그러니까 뭐 남극점에서나 아니면 태평양 한가운데서도요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어요. 예. 어떠세요, 이거? 이런 전화 있으면? 예.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언제 시작한 거냐면 지금은 더더군다나 필요 없는데 90년대 초에 시작했습니다. 예, 모토로라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그때는 로밍도 안 될 때예요. 그리고 기지국도 적을 때예요. 외국에 나가면 그때는 로밍도 자동이 아니라 이제 기계 바꿔 와서 따로 들고 나가야 되고 번호도 달라지고 이런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야 그러지 말고 지구상에다가 전 지구를 커버하는 인공위성 한 70개를 띄운 다음에 여기서 막 그 통신망을 갖다 하면은 어디서든지 여기 좀 전화기가 좀 위가 저기 돼 있죠. 그러니까 기지국 가까운 데가 아니라 위성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약간 그 좀 수신이라든지 송신이 강해야 돼요. 주파수가 고주파수를 아마 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것을 써서 아무데나 쓸 수 있으면은 사람들이 정말 편리해야겠다. 그래갖고 이 프로젝트를 내세웠고 90년대 초만 해도 야 이게 정말 꿈의 어떤 앞으로 미래의 통신 환경이 돼갖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프로젝트가 근데 1위뿐만 아니라 3개인가 프로젝트가 따로따로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SK텔레콤이 여기 참여했나? KT가 참여했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통신회사들이 몇백억씩 모아서 무려 4조를 갖다 모아가지고 통신 띄웠습니다. 그래갖고 98년인가부터 시작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 이 단말기 하나가 그때 당시에 300만 원이었고요. 통화료가 분당 10,000원이에요. 예. 근데 이걸 갖다 그럼 쓰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을 쓰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통화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빨리 통화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일반적인 사람은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별로 없죠. 보통 비즈니스맨들이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비즈니스맨들이 사막에 가 있고 무슨 남태평양 한가운데 가 있을 확률이 얼마나 있어요. 물론 미생에 나오는 뭐 요르단에 가서 뭐 이러면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비즈니스맨들은 도시 안에 있어요. 이거는 도시에 잘 터지지도 않아요. 빌딩 때문에. 예, 오히려. 그러니까 정작 수요자들은 이거는 뭐 그렇게 필요 없는데 생각하는데 이걸 쓸 사람이 없는데 이 기술적인 우위, 우리가 인공위성으로 그 통신위성으로 지구를 되덮으면은 서비스가 다 가능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걸 다 추진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가입자는 10,000명도 안 됐대. 거의 10,000명 될까 말까. 1년 만에 파산해 갔고요. 다 문 닫을 뻔하다가 지금 이 서비스가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4조짜리를 갖다가 한 300억 정도인가에 파산하는 회사 샀어요. 인공위성 70개 300억에 사니까 굉장히 괜찮은 장사죠. 다른 어떤 그 회사가 사갖고 지금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기는 해요. 지금 있기는 있습니다만. 근데 4조짜리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걸 과연 쓸 사람이 있을까를 갖다가 전혀 생각지 안 하고 이걸 투자했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또 하나. 이 하늘을 나는 차가 테라푸가라는 이런 데서 이걸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개발해서 시제품까지 해서 하늘을 날고는 있어요. 예. 가격이 3억 원대. 이것도 2010년부터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곧 뭐 판매합니다 해서 2017년에도 내년 판매합니다. 2018년에도 내년 팝니다. 근데 아직도 이거 판매를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왜 판매를 못 할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요. 저도 이거 어디 만화에서나 보는 그런 우리 뭐 백투더퓨처도 보면 쫙 날라고 하니까 이런 거 아닐까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런 건데요. 이게
자동차로서 그러니까 집에다 이렇게 주차시켜 놨다가요. 하늘을 날아야 되는데 아무 데서나 못 뜹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그 일반 도로에서 뜨면 그 불법이니까요. 이렇게 해갖고서 이걸 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 비행장까지 몰고 가야 돼요. 요 차로. 근데 이 차는 뭐 시속 120까지인가 밖에 안 나는 그런 건데 비행장까지 몰고 가서 그때 비행장에서 날개를 핀 다음에 그것도 또 비행기 면허증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떠올라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아니 비행장까지 이걸 몰고 가야 될 바에는 그냥 거기까지 3억이면요 2억짜리 무슨 슈퍼카 하나 사갖고 비행장까지 쫙 간 다음에 뭐 그냥 경비행기 따로 하나 사는 게 낫지. 이걸 굳이 아무 데서나 뜨고 내릴 수도 없는데 이걸 굳이 3억 주고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굉장히 멋있는 것 같지만 실용 가치는 거의 빵인 이런 건데 이걸 갖다 지금 10년째 투자 받아갖고 엄청나게 개발하고 있는데 이걸 돈을 대는 투자자도 저는 좀 정상인 거 아닌 것 같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은 살 사람이 없는데 열심히 만들고 있는 제품들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규모만 지금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작은 여러분의 스타트업도 그럴 수 있는 거죠. 살 사람이 정작 없는데 열심히 여러분 제품을 만들고 계시는 이런 것들이 됩니다. 소비자들은요. 의외로 새로운 아이템에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왜? 지금 있는 제품만 갖고도 충분히 편익이 크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미 다 익숙해 있기 때문에 노력과 비용 지출을 하지 그러니까 크게 노력을 안 들여도 돼요. 그러면서 내가 얻는 편익이 많아요. 내가 지금 스마트폰으로 충분히 필요한 거 다 얻는데 굳이 이 구글 글래스라고 기억나시죠? 예, 이게 써갖고서요. 여기다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밀어갖고 뭐 이렇게 뭐 하고 구글 오케이 뭐 해갖고서 뭐 검색을 하면 화면 여기에 쫙 뭐가 표시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누르면 바로 이게 동영상도 촬영되고 해서 야 이게 이제 스마트폰을 이게 한 4, 5년 전, 5, 6년 전이니까 그때 나왔을 때는 이게 스마트폰을 대체할 거다. 미래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이게 지금 200만 원에 팔리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또 새로운 어떤 인터페이스라고 그래야 작동 방식에 익숙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게 또 뭐냐면요. 이 몰카 촬영의 어떤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 쓰고 있으면 저 사람이 나 지금 찍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이런 어떤 문제들이라든지 사생활 보호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아무래도 여기에 아무래도 비춰진다고 하지만은 이 휴대폰으로 내가 보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불편한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신기는 한데 그렇죠? 재미있을 것 같긴 한데 일생생활에서 쓰는 어떤 그런 거에서는 굉장히 불편함이 오히려 더 크고 그걸 위해서 내가 200만 원이라는 돈을 지출할 필요까지 있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기존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은요. 지금 있는 거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쓰시는 것 중에서 뭐 영양가가 모자라는 식품, 맛이 없는 식품이 있으세요? 없어요. 뭐 보온성이 모자란다든지 디자인이 뛰어난 옷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제품도 좋습니다. 이미 있는 걸로 충분해요. 근데 신제품 갖고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옷 말고 이 옷 입어. 지금 있는 음식 말고 이거 먹어봐. 지금 있는 그 스마트폰 말고 이거 아이글래스 끼워봐. 안 움직입니다. 소비자들은. 웬만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스타트업이 어떤 그 사업을 갖다가 아이템을 정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정할 때는 철저하게 뭘 봐야 되냐. 이 고개 숙이지 마시고요. 소비자를 쳐다봐야 돼요. 소비자를 쳐다보면서 야 어떻게 하면 저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적절한 제품을 적절한 가격에 또 적절한 타이밍으로 어떻게 내놓을 수 있을까? 이걸 갖다 이제 계속 바라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만 보고 있다는 게 아니죠. 누가 또 바라보고 있습니까? 경쟁사들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경쟁사는 우리하고 같은 스타트업일 수도 있지만 이미 어떤 특정 욕구를 위해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큰 대기업일 수도 있어요. 애플일 수도 있고 안드로이드도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어떤 기업들이 이미 소비자들한테 야 우리 제품 쓰면은 충분히 재미있고 만족스럽고 비용도 안 들어라고 했는데 우리 제품을 내놓으면서 야 우리 제품이 신제품이니까 더 좋은 것 같지 않아? 물론 요만큼의 좋은 점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미 지금 제품을 쓰고 있는 그 만족감이라든지 그 노력 이거에 비해서 엄청난 많은 어떤 변화를 가져온다. 이러면은 됐어 그냥 지금 있는 거 괜찮은데 이래갖고 이 경쟁사를 갖다가 밀쳐내는 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겁니다. 예. 뭐 사례를 한번 더 들어볼까요? 이 가나 다라 중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기기로 음악을 들으시겠어요? 이 가는요. 이게 그 MP3 플레이어의 원조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음질이 최고예요. 예. 근데 인터페이스가 약간 불편하고 수록 용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제품이에요. 근데 음질이 최고인 제품. 나는 상대적으로 무게가 약간 가벼워요. 작고 깜찍한 디자인이 좀 나아졌죠. 시간도 40시간 재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터페이스는 화면이 작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다는 가장 가벼운 무게예요. 하나가 20g밖에 안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특징이 뭐냐면 CD를 대체하는 거로 불법 복제를 차단하고 있어요. 근데 CD를 대체하다 보니까요. 저 보이시는 요 조그만 거 하나. 있죠? 요거 하나가 CD곡 하나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예, 뭐 아이유의 어떤 뭐 신의 앨범 하나. 그리고 이걸 갖다가 지우고 딴 걸 넣는다 불가능해요. 그냥 CD를 갖다가 MP3로 딱 만든 거니까. 예. 요건 플레이 디스크라고 나왔던 건데 이런 것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음악 파일 관리가 편해요. 여기 이제 보면은 굉장히 수록 용량도 4,000곡 이상 되고 이걸 갖다가 PC와 연결하면 내 그 곡들을 관리할 수 있고 디자인도 멋있어요. 근데 단점은 무게가 140g으로 좀 무겁고 가격이 좀 비싸요. 자, 여러분이 가나다라라면은 어떤 제품으로 음악을 들으시겠어요? 작은 거. 예, 깜찍한 거. 다로 들으실 생각은 없으세요? 이거 음악 들으려면 내가 듣고 싶은 사람의 수만큼 이걸 갖고 다녀야 되거든요. 하나하나는 작지만. 이게 근데 실제 2006년인가에 나왔던 제품이에요. 그 넥스니까 어떤 플레이 디스크라는 제품인데 이게 그 저작권 협회에서는 굉장히 환영하죠. 불법 복제를 막는 거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뭐 후원을 받는 이것도 몇십억 들여서 개발했는데 결국 신문 기사에 한 면만 장식하고 시장에서 알지도 못하게 전혀 들어보신 적 없죠, 여러분? 예, 사라져 버렸어요. 가는 뭐냐? 우리는 세계 최초로 MP3 플레이어를 개발한 mp-man.com이라는 회사예요. 우리나라 회사였거든요. 예. 우리나라가 90년대 후반에 MP3 플레이어 세계 최초로 개발했는데 이게 왜 실패했느냐? 기술자들의 고집. 사람들이 음악을 들을 때는 음질이 최고여야 돼. 그래서 디자인, 무게, 음질을 최고로 만들어야 돼. 이거 고집하다가 결국은 문 닫았어요. 예. 나는 디자인, 나는 인터페이스죠. 근데 사실 이 네 개 여러분 지금 나 듣고 계세요? 라로 듣고 계세요 지금? 아니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음악 듣는 기기는 이제는 하드웨어는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이지만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이제는 듣고 있어서 옛날에 우리가 CD 아니면 테이프 LP판으로 듣던 시대하고는 완전히 이제 지금 달라진 건데 결국 본질은 똑같아요. 나 좀 여유 있는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싶어라는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지금 여러분이 그 제품을 개발하실 때 소비자도 봐야 되지만 소비자를 보면서 그 뒤에 뭘 보셔야 되냐면 소비자 마음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들이 뭐가 있을까를 좀 넓게 보시는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만약에 스트리밍 서비스인 멜론, 지니, 벅스, 네이버 뮤직 이런 걸 갖다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끼리만 싸우는 게 지금 아닙니다. 조금 아까 보셨지만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뿐만 아니라 MP3 플레이어 요새는 유튜브 뮤직이 훨씬 또 굉장히 많이 듣고 있어서 이게 나 멜론 취소하고 유튜브 뮤직으로 그냥 들을래 이런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거든요. 경쟁이 이제는 유튜브가 됐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내가 음악을 듣는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음악을 듣는 거 말고 내가 시간을 보내는 방법 이런 거 뭐가 있을까? 여가를 보내는 방법. 차라리 어떤 그 달리기, 조깅을 할까? 자전거를 탈까? 웹툰을 볼까? 게임을 할까? 게임 하는 거와 음악을 듣는 거가 서로 사실은 경쟁자예요, 지금. 시간을 서로 빼앗고 있고 돈을 빼앗고 있습니다. 더 위로 올라가면은 내가 그냥 이 주말에 그냥 내가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질까? 이걸 통해서 내가 자기 개발을 해야 되니까 요새 보니까 그 필라테스 같은 거 운동 뚱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더라. 그래서 나도 필라테스 좀 배워야 되겠다 해서 자기 개발할 건지 아니면 좀 이게 가을이 되고 있으니까 내가 좀 옷을 사야 되니까 어디 동묘 구제시장이나 이런 데 가서 좀 멋있는 레트로 패션의 옷을 사야 될까? 그러니까 결국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돈은 한정적이에요. 그 한정적인 돈과 시간을 어떻게 끌어낼까를 밑에 있는 어떤 스트리밍 서비스끼리 싸움이 아니라 어떤 욕구,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무슨 수단, 그 수단의 어떤 밑에 제품이나 브랜드 형태끼리 막 지금 이전 투구하면서 싸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시는 제품, 사업 아이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음료라고 해서 그걸 갖다가 다른 비슷한 음료끼리만 경쟁이 아니라 그 음료가 소비자가 왜 먹느냐, 그 소비자가 그 음료를 마시는 이유나 그 충족시키려는 욕구가 뭐냐에 따라서 그걸 둘러싸고 엄청나게 많은 제품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파트에 요약을 해보면은 창업이나 사업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뭐라고요? 고객을 찾고 고객의 어떤 그 마음을 정확히 파악을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걸 갖다가 이제 정확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부터 완벽한 제품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볍게 창업해서 운영 과정에서 계속 이 제품에 대해서 고객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반응이 어떤지를 보면서 바꿔나가고 수정해 나가고 테스트하고 이렇게 하는 거면서
순차적으로 업그레이드 해나가야지 처음부터 완벽한 제품을 만든다. 그 과정에서 또 예를 들면 기술이 바뀌고 소비자들의 트렌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객 반응과 계속 주고받고 하면서 제품을 완성시켜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시장 조사가 무엇일까라는 이런 부분인데요. 여러분 백종원의 어떤 골목 시장이라든지 요새 뭐 만남의 광장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거기 나오는 어떤 여기 제가 장면도 캡처를 했는데 그 굉장히 역시 백종원 씨가 정말 그 통찰력이 대단하구나 하니까 알 수 있었던 게 그 음식점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 음식이 맛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방법. 근데 손님한테 드시고 나서 손님 맛있었어요? 물어보는 것처럼 밥은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자리에서 정말 화나지 않는 이상은 주인한테 이따 이 음식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좋은 게 좋으니까 네 맛있었어요 하고 나가는데 주인은 그거 뭐야 진짜 우리 음식이 맛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스타트업도 이런 착각에 갇히실 가능성이 크다 이거죠.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시면요 다 내가 개발하는 제품 좋다 그러세요. 다 칭찬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착각하는 거죠. 그래 내가 잘하고 있어 지금. 이런 거 안 돼요. 예. 근데 백종원 씨는 어떻게 원합니까? 진짜 소비자들의 반응을 보려면은 남긴 것이 잔반이라고 그러죠. 음식을 얼마나 남겼나를 봐라 이거죠. 그게 내 몸이 반응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다음에 또 오는가. 재방문율. 이런 걸 통해서 내 음식이 정말 맛있는지 아닌지, 우리 집이 올만한지 알만한지. 그 다음에 그럼 우리 집에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럼 그 우리 집에 주로 오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어떤 옷을 입고 다니고 바깥에서 어떤 걸 들고 다니고 뭘 좋아하는지 계속 관찰하고 확인하고 해야 되는 거지. 바보처럼 요새 뭐 하세요? 뭐가 좋으세요? 뭐 우리 집 음식 맛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시장 조사의 어떤 의미인데,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부딪히는데 뭐 예를 들면 신제품을 갖다가 어떤 걸 내야 되지? 우리 아이템을 어떤 걸로 해야 되지? 아니면 경쟁사가 이런 제품을 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뭐 매출이 왜 감소해야지? 이랬을 때 이런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필요한 이런 뭐 브랜드력을 파악한다든지 제품에 대한 반응을 조사해 본다든지 가격에 대한 민감도를 조사한다든지 거기에 필요한 정보가 있고 그것을 수집하는 좋은 방법들이나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써야 되는데 우리는 이건 거 무조건 설문조사로만 해결한다든지 아예 설문조사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걸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 이러면은 그게 바로 이제 실패로 빠지는 지름길이 돼버린 그런 거가 되는 거죠. 자, 한번 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제품의 포장 디자인으로 우리가 이제 의뢰한 디자인 회사에서 이 세 가지를 가져왔어요. A안, B안, C안. 약간 성격들이 있죠. A안은 그냥 좀 차분하고 이제 정상적이고 B안은 조금 검은색으로 두드러지는데 굉장히 고급스럽긴 하지만 좀 강렬한 인상이고 C안은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화려하고 이뻐요. 어떤 게 좋을까요? 여러분 이 세 개 제품 중에서 어느 디자인을 선택하시겠어요? B. 답은 뭘까요? 예? 네. 어떤 제품이냐에 따라 다르고요. 고객층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고요. 우리 제품의 컨셉을 어떻게 잡을 거냐에 따라 다릅니다. 예. 근데 보통 이런 거 어떻게 결정하시나요? 그냥 CEO분들이나 창업자분들이 이게 마음에 들어 라고 해서 그냥 해버리는 거죠. 예. 그럼 예, 그렇죠. 내 스타일이야 이렇게 지금 있는데 안 돼요. 물론 이제 안에서도 혼자서 하면 안 되니까 뭐 논의도 직원들한테도 물어보고 전문가한테도 물어보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구매자 반응. 우리의 예상 고객층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걸 파악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포장이 적절한가 아닌가를 파악하는 요소들이 이제 우선 제일 중요한 게 가시성이에요. 눈에 잘 띄어야 되고요. 필요한 정보를 잘 전달해야 되고요. 그걸 통해서 뭔가 마음이 움직이는 감성적 소가 돼야 되고 또 포장이다 보니까 실용성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걸 갖다가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앞에서 그냥 물어보는 거는 이런 걸 다 묶어서 뭉뚱그려서 어떠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좋아요 라고 하는데 뭐가 좋다는 거죠. 어떤 게 좋고 어떤 건 싫은 거 전혀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 업계에서는 마케팅 조사 쪽에서는 전문적인 조사가 있습니다. 이거 예전에 제가 회사 다닐 때 했던 조사인데요. 클리넥스에서 유한킴벌리에서 제가 의뢰를 받았던 조사예요. 그래서 어떤 새롭게 그 페이셜 티슈, 각 티슈를 포장을 갖다 밖에 디자인을 바꾸고 싶어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 안이 있는데 좋은 걸 선택을 해달래요. 그럼 뭘 조사해야 돼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속성이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가시성, 눈에 잘 띄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정보 전달이나 감성적 소구, 실용성 이런 게 있었죠. 페이셜 티슈는 실용성은 뭐 다 비슷비슷하니까.
그럼 요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 뭐냐? 임팩트라고 그래요. 주목도 측정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세 가지 그때 대안을 줬어요. 용큰밸리에서 1, 2, 3 세 안을 줬는데, 여기 50명씩 어떤 조사를 했냐? 이런 조사를 했어요. 텍스트 스코프로, T-스코프로 하는 기계가 있어요. 이거는 슬라이드 영상이라든지 프로젝트 앞에다 딱 붙여갖고요. 노출을 조절해주는 기계예요. 그래서 이걸 노출을 예를 들면은 150분의 1초, 뭐 100분의 1초, 50분의 1초 이렇게 시간을 조절해 갈 수 있는데, 처음에는요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빠른 속도의 노출을 해요. 그러니까 150분의 1초만 탁 보여줘요. 그럼 지금 보신 거에 그게 제품이 뭔지, 상표가 뭔지, 심볼이 보이는지, 어떤 다시 색,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150분의 1초 했으면 그 다음에는 100분의 1초로 딱 보여줘요. 그 다음에 50분의 1초로 보여줘요. 반씩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세 안 중에서 제가 실제로 나온 수치인데, A안은 150분의 1초만 딱 보여줬는데도 응답자 중에 반이 저거 페이셜 티슈고요. 앞에 뭐 크리넥스라고 써 있었어요. 금방 알았어요. 근데 C안은 지금 무슨 제품인지 어떤 브랜드인지 전혀 못 알아. 0%였어요. 근데 좀 보세요. 그렇죠? A안은 벌써 쭉 올라가면은 한 10분의 1초만 되면 거의 100%가 알아들었죠. 근데 C안은 보면은 10분의 1초까지 보여주는데도 예를 들면은 20%, 30%밖에 못 봤어요. 그럼 여러분 A, B, C안 중에서 가시성이 높은 게 뭐죠? A안이에요. 예. 이거는 내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실제 이런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보 전달이나 감성적 소고. 이거는 그래서 2단계로 이미지 분석 보여주고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느낌, 따뜻한 느낌이냐, 차가운 느낌이냐, 포근하냐, 아니면 날카롭냐, 이런 이미지도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그걸 다 조합해서 어느 게 좋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선호도 분석. 이런 걸 통해서 하나를 정해준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포장 조사도 제대로 하려면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포장의 어떤 기능, 성능을 정확히 거기에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시장 조사에서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 조사는 소비자 설문조사일까요? 아닙니다. 시장 조사는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방법론을 통해서 여러 정보 원천에서 다양한 정보를 획득 가공해서 결국 우리가 지금 내가 결정을 해야 될 걸, 우리 스타트업에서 뭔가 아이템의 색깔, 포장, 아이템의 물성, 맛을 결정한다고 그랬을 때 거기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활동이지, 시장조사가 설문조사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게 시장은 소비자라고 생각하고 조사는 설문조사라만 생각해서 시장조사, 그럼 소비자 설문조사를 생각해요. 이게 절대로 아닙니다. 시장은요, 소비자뿐만 아니라 생산 현장, 유통 현장, 제품 현장, 경쟁 현장, 소비 현장, 구매 현장 다 포함이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매장, 온라인 매장 또는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도 조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방법도 설문뿐만 아니라 문안도 살펴보셔야 되고, 관찰, 인터뷰, 요게 저희가 목요일 날 해야 될 거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요게 이제 모니터링, 여기 다음 주 목요일 날 해야 할 내용들인데, 설문조사 이외에도 굉장히 테스트해야 되는 방법들, 해결책에 필요한 어떤 정보, 의사결정 정보를 찾아내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제품의 과자나 스낵이 잘 팔릴지 이걸 예측하는 방법,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좀 돈이 들긴 하지만요, 테스트 마케팅 해보는 거예요. 실제 맛을 해보고요. 실제 많이 합니다. 뭐 맥주 회사라든지,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카스 맥주가 처음 시장에 진출할 때요, 카스 맥주에 대한 어떤 포장이나 이런 거 갖다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편의점 몇 군데를 수배해서 거기다가 진짜를 진열해놔요. 네. 그래서 실제 점포에다가 제품을 진열하고 얼마나 팔리나 보는 방법도 있고, 가상의 점포를 해주고 거기다가 실험하는 대상자들 들어오게 해서 여기서 원하시는 걸 가져가세요 해서 실험 공간에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실제 잘 팔리려면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가져가서 얼마나 사가는지를 갖다가 한 달 동안 쭉 보면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시식도 해야 되죠. 근데 시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먹어보고요, 사람들이 대부분 네, 맛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설문조사에도 말씀드릴 텐데요, 사람들이 이 제품 사겠다라고 대답을 하고 실제 사는 비율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예.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뭐 그 자리에서 시식하고 반응을 조사하는 것보다 실제 매장에다 깔아놓고 한 달 동안 이게 사간 사람이 다시 사가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 아까 백종원 씨도 얘기했잖아요. 재구매율 같은 거. 이런 걸 파악하는 게 제일 좋고요. 코오베 지진 때 이 코오베 지진이 이렇게 단층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땅 속에. 이 단층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알아내는 방법. 제가 어디서 보니까 이것도 정보를 파악하는 방법 중에 하나구나 하는데, 어떻게 알아냈을 것 같으세요?
코베가 엄청난 그 지진을 겪었는데 그 지진은 단층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여서 생긴 거다. 무슨 자료, 무슨 머리, 지진계, 뭐 아니면 위성 사진. 굉장히 단순했어요. 케이블 TV에 찍힌 사진, 그 동영상. 사무실에서 케이블 TV에서 딱 보니까 이 책상이 처음에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물들이 움직인 방향이 결국 힘이 가해진 방향이 반대 방향이 되잖아요. 그 책상들이 움직인 방향과 거리와 속도를 보면서 그게 바로 지하에 있는 단층하고 연결시켜서 그걸 시뮬레이션해서 알아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의외의 어떤 그런 단서를 가지고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트 매장에서 만약에 이제 이런 음료라든지 과자를 갖다가 진열한다 그랬을 때 5단에 진열하는 게 좋을까? 3단에 진열해 좋을까? 1단에 진열해 좋을까? 아니면 샴푸하고 린스를 같이 진열해 좋을까? 아니면 샴푸는 같은 뭐 건성 모바일 샴푸끼리 진열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LG 샴푸끼리 진열하고 뭐 아니면 애경 샴푸끼리 진열해 주는 게 진열 방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떻게 진열하는 게 가장 좋을까를 예전에는 그냥 담당자들이 감으로 해결했어요. 경험으로. 근데 이거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플래너그램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한 6개월 동안 실제 매장에서 포스 데이터 갖고 자리를 이리저리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기기에 딱 넣으면요. 뭐가 되냐면은 이 내가 샴푸를 갖다가 메이커별로 진열했을 때 매출액, 요 기능별로 진열했을 때 매출액, 뭐 린스하고 같이 진열했을 때 매출액, 이렇게 다 시뮬레이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게 가장 최고의 매출을 보이는지를 알아낼 수 있고 그렇게 진열하도록 가이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편의점에서 알바 옛날 해보시고 보면 아시겠지만 다 그 레이아웃이 그 표준으로 다 스탠다드로 주어지는데요. 그게 그냥 적당히 한 게 아니라 다 이런 분석을 거쳐서 나오는 겁니다. 실제 예전에 LG 생활건강에서 그 신촌에 있는 어느 그 대형 슈퍼마켓 조사를 했는데요. 이걸 적용해서 진열을 바꾸면요. 똑같은 제품이 똑같은 공간에 진열되어 있는데 방법만 바꾸고 40% 매출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품이 눈에 띄고 비교하는 과정을 단축시키고 의사결정을 빨리 해주는 거죠. 이 진열 방식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설문조사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방법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예. 자, 두 번째인데요. 여러분 이제 어떤 정보를 갖다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1000명의 소비자로부터 얻어진 응답을 굉장히 고도의 통계 분석을 적용해서 수치를 얻어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업계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세 번째는 동네 어르신한테 물어봤어요. 어느 게 더 정확하고 사실일까요? 예? 우리가 딱 생각할 때는 야, 1000명이나 소비자 조사했어. 통계 분석도 굉장히 썼어. 1번일 것 같죠. 가능성은 높지만 오히려 동네 어르신의 이야기가 전공을 팍 찌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왜 그러냐?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수치, 이거 틀림없이 믿을 수 있잖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수치를 내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설계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상황이 적합하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그 수치는 엉터리일 경우, 못 믿을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요, 시장조사에서 실패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마리안느라는 잡지가 있어요. 잡지 출판사에서 조사를 했어요. 여성분들한테. 어떤 잡지가 나오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스캔들 같은 거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없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섹스에 대한 기사도 없으면 좋겠고 소문, 루머 같은 것도 없으면 좋겠고 좀 깨끗하고 좀 건전한 잡지가 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다 70%, 80% 그걸 조사해서 야, 이거 내면 대박 나겠다 해서 내놨는데 17호 만에 부도. 예. 2년도 안 돼서 문 닫았어요. 왜? 사람들이 대답할 때는 야, 나 그 남 엿보는 거 좋아해. 나 선정적인 게 좋아해. 대답합니까? 안 하죠. 예. 실제 사람들 마음속은 엿보고 싶고 성정적인 거 선호하고 소문 알고 싶어 하는 게인데 설문할 때는 전혀 나는 근엄하게 아니라고 대답을 하니까 그것만 믿고 조사했다가 사업을 했는데 그냥 말아먹은 겁니다. 예. 이런 사례 많아요. 예. 뉴코크라고 해서 코카콜라 이거 사례 한번 찾아보시면 아는데요. 조사했더니 55대 45로 펩시콜라에 비해서 훨씬 좋은 맛이다 해서 코카콜라가 옛날에 80년대 중반에 뉴코크라고 내놨다가요. 바로 그냥 취소해서 클래식으로 다시 내놓고 그러다가 몇 년 후에 사라져 버렸는데요.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거의 한 20만 명 가까운 시장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뉴코코의 맛이 55% 좋아하고 펩시콜라의 맛을 45가 좋아하고 그러면은 시장에 나왔을 때 잘 팔려야 될 거 아니야. 안 팔렸어요. 이런 것들. 이런 사례 보면 숫자 믿으면 안 되는데요. 마침 지지난주에 제가 차이나는 클래스 자주 보는데 이 수학에 대한 어떤 재미있는 거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사를 한번 보셨다고 생각해보세요. 99% 정확도의 마약 테스트가 있는데 이 정확도 99%예요. A가 양성 반응 보였어요. 그럼 A가 마약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99%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아니 정확도 99%에 그렇죠? 그럼 양성 반응 보였다면 이게 마약 사용했네, 나쁜 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걸 우리가 정확히 논리적으로 생각하려면요, 우리 인구가 5천만 명입니다. 자, 5천만 명 중에서 중요한 게 이제 마약을 한 사람이 대략 얼마쯤일 거냐에 따라서 이게 수치의 정확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마약 한 사람이 약 1,000명 정도라 그러면은 만약에 5천만 명 중에서 1,000명의 조사를 했는데 이 중에 99%가 정확하니까 양성 반응은 990명이 나오는 게 맞죠, 그렇죠? 10명은 잘못 나와요, 그렇죠? 근데 마약을 안 한 사람도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1%의 오류가 있죠. 마약을 안 한 사람은 4,999만 9천 명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도 1%가 잘못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성인데 양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잘못 양성 반응 나오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49만 무려 9,990명이나 양성 반응이 나와요. 마약을 안 했는데도 마약했다고 나오는 게 거의 50만 명이에요. 자, 이 두 개 합쳐 보입시다. 실제 양성 반응은 50만 명이 나오게 돼요. 그럼 실제 마약을 해를 가능성은 이 50만 명 중에서 요 진짜 마약을 한 사람인 990명이니까 0.002예요. 0.2%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걸 앞에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90% 정확도니까 이 사람 틀림없이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이게 수학적 사고, 논리적 사고가 필요한 게 이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수치를 갖다가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우리나라 암 환자분들 보면요, 99.9%가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대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 쌀 드시면 안 됩니다. 왜? 쌀 드면 암 걸려요, 그렇죠? 예. 이거 맞아요? 맞아요? 아니죠. 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거꾸로 일반적인 사람 중에서 쌀을 먹는 그러니까 쌀을 주식으로 하는 사람 중에서 암을 걸리는 사람, 아니면 쌀을 주식으로 안 하는 사람 중에서 암을 걸리는 사람,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이게 엉뚱하게 본말 전도된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문들이 또 많이 속이는 게 이런 거예요. 이게 얼마 전에 나왔던 기사인데 은행 ATM이 엄청나게 빠르게 줄어들고 있대. 그래서 딱 보니까 이게 보면 벌써 한 10에서 1 정도로 떨어진 것 같죠? 보면은 7만에서 5만이에요. 이렇게 그래프 그리면 안 되죠. 예. 말도 안 되는 그래프를 갖고 사람들 현혹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수치는 얼마든지 우리를 속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인데 시장조사에 대한 오해와 진실. 조사 필요 없어. 왜? 스티브 잡스 아저씨도 시장조사 필요 없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잡스 아저씨가 시장조사가 필요 없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제품에 대해서 물어봐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한 것이지, 실제 그 설문조사 이외의 방법을 사용해서 인간의 본성, 욕구, 이거에 대한 통찰은 정확히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스티브 잡스도 나 시장조사 한 적 없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아직 써보지도,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원하는 제품 본 적이 없는 소비자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게 원하는 거고 이게 좋아요, 싫어요 대답 못한다 이거죠. 예. 뭐하러 어떻게 그걸 시장조사를 하냐. 차라리 소비자가 여기 있잖아요. 소비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거. 이거는 설문조사라기보단 내 스스로 눈 감고 내가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본성이 어떤가, 내가 소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어떤 제품을 쓸 때 어떤 표정을 짓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냐, 이런 어떤 것들, 다양한 방식의 사람들의 마음을 파악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지 시장조사가 필요 없다고 얘기한 적 절대 없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왜 시장조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시장조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오해를 좀 풀어봤고요. 잠시 한 5분 쉬고 어떻게 그럼 시장조사를 해야 되는지, 시장조사의 방법이 뭐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5분 쉬고 지금 20분이니까 2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시 우리 이제 시장조사 내용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였죠. 오늘 이제 우리가 스타트업을 위한 시장조사, 거기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어떤 이유,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시장조사를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장조사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나 이런 걸 좀 풀었고, 이제 마지막 이 두 번째 이 파트에서는 그럼 어떻게 시장조사를 해야 되는가를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각각의 어떤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걸 살펴보기보다는요, 이런 것도 있고요, 저런 것도 있고요, 이제 이런 방법 속에서 이렇게 어떤 적용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장조사는요, 굉장히 사실 다양한 방법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시장조사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뭔가 변화의 징후가 있냐 없냐, 또는 문제가 뭐고 원인이 뭐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심층 분석을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서부터 뽑아낸 어떤 대안들이 있다고 그럴 때 이 중에 어느 게 답이지? 이런 어떤 의사결정의 단계가 되겠죠. 이런 의사결정의 단계에 따라서 필요한 조사들이 또 다르게 다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조사 방법을 가지고도 나눌 수 있죠. 문헌조사를 할 수도 있겠고,
어떤 수치를 뽑아내는 정량 조사로서 뭐 설문조사, 실험, 포스 자료 분석, 클릭스트림 분석, 로그 분석, 내용 분석 이런 건 이제 수치를 뽑아내는 정량 조사가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꼭 수치는 아니지만 어떤 의미나 의미 해석을 갖다가 통해서 어떤 방향성을 찾아내고 가설을 도출하는 이런 것이 이제 주로 정상 조사인데, 이거는 관찰, 뭐 FGI, 면접, 소셜 리스닝, 사례 연구 이제 이런 방법들이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하는 영역이 뭐냐라고 했을 때 시장 지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어떤 그 관심 있는 음료 시장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아니면은 그 온라인 교육 시장이 될 수도 있는데, 시장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정기적인 어떤 지표를 파악한다든지, 아니 우리가 어떤 신제품을 냈다, 어떤 광고를 했다, 아니면은 유튜브 동영상 올렸다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를 정기적으로 추적을 해나가는 조사, 아니면 음식 같은 거나 이제 그 식품 같은 경우에는 맛이 어떤지 테스트하는 거, 이름을 갖다 조사하는 거, 포장에 대한 어떤 저번 시간에 포장에 대해서 보셨잖아요. 그다음에 광고를 집행했다 그러면 광고 집행하기 전에 사전에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를 한번 검증하는 조사, 광고를 집행한 다음에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이런 목적별로도 나눠질 수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분류 방법들이 이제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 이제 구체적으로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그 여러분이 개발하시는 아이템은 어떻게 보면 창의적 문제 해결을 통해서 어떤 그 나오는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정말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컨셉으로 되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아이디어로 그치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좀 뭔가 이 그 문제 해결의 창의성이라는 게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요. 요 사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뭐 여러분 다 아시죠? 지금 그 주방 세제 중에서 이런 세이땡이라고 하는 어떤 투명한 주방 세제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우리가 그 전에는 주방 세제 하면은 이제 향도 좋고 뭐 레몬 향도 나고, 그 다음에 색깔도 노랗거나 빨갛고 해가 분홍색 예쁘고 그런 걸 이제 썼어요. 근데 어느덧 이제 우리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야 이게 이제 색소가 들어갔네, 뭐 예를 들면 첨가물 같은 거라든지 인공 이런 어떤 화학 물질이 들어가 있네, 좀 더 이 세제라는 게, 주방 세제라는 게 식기에 붙었다가 우리 입에 들어올 수도 있는데 좀 더 환경에 좋은 거 없을까? 이러면서 그 기회를 찾아서 내놓은 게 바로 이 제품이죠. 그래서 우리는 색소라든지 향을 다 빼갖고서 투명한 어떤 주방 세제입니다라고 내놨더니, 사실은 그런 어떤 그 친환경적인 걸 원하는 소비자들이 바로 이거야 내가 원했던 게 하면서 이제 제품을 쓰기 시작해서 지금도 꾸준히 뭐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닙니다만 팔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서요, 시모라는 이제 회사에서 이게 시모라는 회사 나왔을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주방 세제 말고 섬유유연제도 이게 한번 깨끗하고 투명한 걸로 만들어 보자. 섬유유연제도 대표적으로 보시면 색깔이 이렇게 아주 뭐 주황색이나 색깔이 들어가 있고요, 향이 나고요, 이렇게 불투명하죠. 그리고 이게 또 더군다나 이렇게 그 이제 세탁을 한 다음에 이제 헹굼 단계에서 부으면 쫙 퍼지면서 이렇게 퍼지면 또 그 탁한 어떤 느낌을 주는데, 이럴 필요 없이 색 없이 향도 가능한 한 줄이면서 우리가 투명한 주방 세제가 성공했듯이 투명한 섬유유연제로 하면은 마찬가지로 환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친환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거 살 것이다 생각해서 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맑은 물 이야기라는 제품 혹시 들어보시거나 써보신 적 전혀 없죠? 예, 그 얘기는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왜 똑같이 색소도 안 들어갔고 인공 어떤 화학 이런 물질도 안 들어갔고 굉장히 투명한 그런 건데 왜 하나는 성공하고 왜 하나는 실패했을 것 같으세요? 이 아이디어는 똑같은 아이디어예요, 그렇죠? 예, 입에 들어가는 거하고 몸에 걸치는 거. 그러니까 몸에 걸치는 건 좀 괜찮다. 입에 들어가는 건 더 신경 많이 쓰이니까 그 입에 들어가는 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안 들어가는 것, 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약간 직접적인 건 아니다. 근데 그것도 이거 피부에 닿잖아요, 섬유유연제도,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이제 뭐냐 하면요, 이 제품을 사람들이 성능이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기준이, 소비자의 기준이 뭐냐를 갖다 정확히 파악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주방 세제에서 제일 핵심적인 효과, 효능, 판단 기준이 뭘까요? 주방 세제는 어떤 거가 좋은 거예요? 예, 주방 세제의 핵심 기능은 거품이에요. 거품이라기보다 실제는 거품이 안 좋아요. 사실 거품이 안 나면서 세정력이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주방 세제의 제일 중요한 건 세정력이고, 그 다음이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색소나 이런 게 안 들어갔나 이런 부수적인 건데, 이 세정력이 좋다는 거를 기술적으로는 거품을 나게 할 수도 안 나게 할 수도 있는데, 소비자들은 거품이 많이 나야 세정력이 좋은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투명한 주방 세제지만
향도 다 빼고 색도 뺐지만 거품만 잘 나게 하면 아 이거는 괜찮은 소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섬유유연제는 어떨 때 이게 정말 효과가 좋다, 괜찮은 거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부었을 때 향이 나면서 색이 쫙 퍼져서 야 저게 이제 저 옷에 스며들어서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유연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부드럽게 해주면서 거기 스며들어서 좋은 향도 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투명한 거 넣어보세요. 투명한 거 어떻게 됩니까? 퍼지는 거 안 보여요. 그렇죠? 향도 별로 없으니까 야 이게 과연 괜찮을까? 그러니까 섬유유연제의 가장 핵심적인 효능인데 그것을 빼버린 거죠. 주방세제에서 색이나 향은 부수적인 효과였어요. 그건 띄어도 괜찮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거품만 잘 나면 되니까. 근데 섬유유연제는 바로 색하고 향이 성능을 갖다 사람들이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였는데 그걸 건드려 버리니까 사람들이 살 리가 없죠. 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요. 정말 이게 소비자들이 이 제품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소비자의 기준이 뭔지, 소비자가 그걸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차별화하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걸 잘못 건드리면 이런 사태가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많이 해오는 어떤 시장 조사 같은 거, 특히 이제 기업들이 좀 여유가 있고 커지면은 조사 기법도 굉장히 복잡한 거, 정교한 거 씁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서 또 정보도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죠. 요새는 빅데이터니 뭐니 해갖고서 뭐 엄청나게 많은 실시간 데이터들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걸 통해 갖고 인공지능이 그런 빅데이터를 검색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맞춤적인 정보를 탁탁탁 지원해주고 이러면 소비자들이 좀 더 많이 사기도 하고 그런 효과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더 뛰어난 우리가 소비자에 대한 이해나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다가간 건 맞는데 잘 생각해보면은 그 숫자에만 매몰되다 보면 우리가 뭘 놓치냐면은 고객이 생각하고 경험하는 걸 직접적으로 이렇게 경험하는 거, 그 부분을 점점점 이렇게 멀리하게 돼버리는 거죠. 수치만 남고 소비자들이 그에 대해서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느낌을 짓는지는 그러니까 숫자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현상을 대치하는 어떤 하나의 그 기호고 그 기호가 또 정리돼서 분석이 되고 넘어오는 순간 소비자들은 벌써 실체는 사라져버리고 소비자의 감정은 거기서 지워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장조사, 특히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요. 빅데이터 이런 것보다는 소프트 데이터 또는 휴먼 데이터 또는 뭐 이런 어떤 라이브 데이터라고 하는데 고객이 직접 생각하고 경험하는 것을 그 대표님들이 창업자들이 직접 경험하고 그걸 갖다 본능적으로 해석하고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제품을 사는 사람들을 뭐 구매자라고 볼 수도 있고 소비자라고 제일 많이 부르는데 이 생활자라는 시각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생활자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소비자 마음에서 소비자의 시선으로 보는 겁니다. 예. 소비자, 구매자는 뭐냐면 제품을 사는 사람을 밖에서 이렇게 관찰하는 시각이에요. 사람들이 왜 이걸 사고 있지? 그러니까 사실 관찰도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거기서 고객이 이런 사람일 거야. 내가 옛날에 봤더니 이렇게 하고 있어. 좀 맞아, 저거 사네. 그러니까 밖에서 우리가 쳐다보는데 사실 그 사람 마음속에서는 그걸 집으면서 어떤 그 음료나 과자나 옷을 집으면서 굉장히 복잡한 생각이 오갈 수도 있고 그 나름대로 어떤 그 과거에 거기 추억이 연결될 수도 있겠고 아이들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그럼 집에 어떤 지금 우리가 이걸 사도 되나 지금 요번 달에 여유가 있나 보너스 나오나 안 나오나 이런 것들 갖다 생각하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면서 그 제품을 하던데 우리는 이제 밖에서 소비자를 보는 시각이 아니라 소비자 마음 안에 들어가서 마음에서 살펴보는 이런 시각을 가져야지만 정확히 소비자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이렇게 이건 많이 여러 군데서 제가 쓰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요 일본 사람들은 뭐 다때마에 혼내 이런 것도 있듯이 우리도 사실은 겉마음이 있고 속마음이 있고 무의식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층의 어떤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뭐 건강을 위해서 균형 잡힌 식사에 주의를 기울인다. 설문조사하면 이거 딱 나옵니다. 그렇죠? 건강을 위해서 균형 잡힌 식사합니다. 뭐 이런 겉마음이죠. 그렇죠? 근데 속마음은 사실은 근데 눈앞에 맛있는 디저트 있으면 이렇게 거부 못하죠. 그냥. 예, 저도 가끔 맛있는 아이스크림 먹고 싶을 때는 눈 딱 감고 그냥 가서 편의점에서 사다가 이렇게 먹고서 괜찮아. 맛있으면 살 안 쪄.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그냥 지나갑니다만은 이 속마음 뭐냐면 달콤한 디저트는 도저히 겁을 쓰는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밑에 들어가면 나조차도 모르는 무의식이 있는데 몸이 안 좋다 이런 말 들으면 더 이상하게 더 먹고 싶어진다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작동하는 무의식 기제 같은 것이 사실 여러 그 소비에 관련된 동영상이나 자료들 보시면요. 우리의 소비 행동 또는 구매 행동의 95%는 무의식으로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사실은. 의식이 아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이 소비자의 진짜 마음을
알고 싶으시면은 물어보거나 하는 것보다 관찰이나 여러분 스스로 그 소비자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진짜 속마음이 뭔가를 파악하는 거.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쉽지가 않죠. 예. 근데 이걸 이제 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래야죠? 빙의라고 하나요? 뭐 그 사람이 되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이게 와이어드라는 책에 나왔던 사례인가 어느 책에 나왔던 사례도 굉장히 인상 깊어서 여러 군데에서 이제 강의할 때 쓰고 있는데요. 이 옥소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주방기구 브랜드인데요. 세계적인 브랜드인데 유명한 것이 이제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면 그 노약자분들이나 아기들이나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이 이제 누구나 쓸 수 있는 아주 손에 잡고 뭐 열고 하기 편한 어떤 주방기구예요. 요새 주방기 너무 무겁거나 뭐 잡기 어렵거나 이러면 힘이 없으신 분들 굉장히 사용 못 하시잖아요. 누구나 쓸 수 있는 굉장히 편하고 사용하기 좋은 그런 주방기구 대표 브랜드가 옥소고 우리나라에서 들어와 있는데요. 이 분이 지금 패티모어라는 분으로 이 수석 디자이너인데 이분의 이런 어떤 정말 뛰어난 디자인을 하게 된 저의 계기가 있습니다. 원래 사실은 뭐 패션 브랜드인가 돈 많이 받는 직장에서 근무를 하시던 와중에 저녁에 이제 집에 와서 자다가 목이 말라서 이렇게 1층으로 내려서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부엌에 깜깜한데 냉장고 앞에 시꺼먼 물체가 있어서 깜짝 놀라서 도둑인 줄 알고 도둑이 하면서 불 딱 켰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그 냉장고 앞에서 붙잡고서 이러고 울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할머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내가 이제 갈 날이 됐나 보다. 왜냐하면 옛날에 냉장고를 이렇게 쉽게 열었었는데 이제 물 마시려고 하는데 냉장고가 안 열리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냉장고면 자석 끄기 뭐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근력이 떨어지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냉장고 못 여십니다. 이거. 요새야 이제 탁 누르면 쫙 열리고 하는 것도 있지만. 예. 근데 그 순간 이분의 머리를 이렇게 탁 때렸대요. 내가 이 디자인이라는 게 원래 배울 때 이게 사람을 위한 거다. 이 사회를 위한 디자인을 배웠는데 내가 여태까지 이 디자인을 그냥 돈 많은 사람들 멋있는 가방 만들어주는 데나 이런 데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을 했지 진짜 사회를 위한 디자인, 사람을 위한 디자인을 하지 않았었구나. 그래갖고 자기의 이제 인생을 바꾸기로 하면서 이 옥소에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30대 젊은이인데 이런 유니버설 디자인을 하려면 노약자나 이런 어떤 장애인의 분들의 어떤 상황, 심리나 신체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여기 오른쪽에 이제 그림에 보시듯이 80세 노인으로 이분이 분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눈도 이제 안 보이게 일부러 하고 뭐 여기도 팔다리에도 이제 그런 어떤 일부러 근력을 약하게 하는 것 해갖고 시간 날 때마다요. 미국이나 캐나다의 전역을 돌아다닌답니다. 그래서 뭐 버스 탈 때 줄을 서보기도 하고 어디 창고에 가서 있어보기도 하고 식당에서 식사를 해보기도 하면은 사람들이 노인을 어떤 시선으로 쳐다보는지 어떤 말투를 쓰는지 그리고 노인한테 계단이나 어떤 이동이 얼마나 힘든지 턱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거죠. 예. 젊은 사람으로서 그동안 몰랐는데 내가 노인이 돼 보니까 사람들이 눈을 어떤 눈초리로 보고 있어 어떤 표정을 짓고 있어 내가 말하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젊은 사람 이 왼쪽에 있는 얼굴을 얘기했으면 이러고 쳐다볼 남성들이 할머니니까 이렇게 쳐다본다든지 이런 걸 갖다가 실감나게 느끼면서 이게 80대 노인으로 산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를 갖다가 느꼈는데 그걸 무려 몇 년 동안 했느냐? 3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3년 동안 시간 날 때마다 돌아다니면서 내 고객의 처지가 되어본다. 고객이 되어서 고객의 어떤 생활을 해본다는 걸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거 쉽지가 않죠. 그렇죠? 이 정도로 집중해서 고객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게 성공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시장 조사의 방법이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되어보는 거. 이게 최고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이제 굉장히 좀 특별한 사례를 말씀드려지긴 했지만 소비자의 욕구 또는 수요 또는 시장 트렌드를 읽으려고 그러면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뭐 문헌조사라든지 정성적 자료라든지 뭐 정량적 자료 수집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동원하셔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런 것들 오히려 자기 성찰 직접 오감을 확인한다든지 잠재 고객 인터뷰 관찰한다든지 유통 매장의 담당자를 인터뷰해 본다든지 트렌드를 분석해 본다든지 이런 게 훨씬 더 설문조사보다 유용한 것 같고요. 포인트는 뭐냐? 사실은 소비자가 뭘 필요로 할까? 소비자들이 지금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건 뭘까? 무엇이 불편할까? 무엇이 결핍되어 있을까? 왜 그럴까? 이런 것들을 내 스스로 고민하고 그걸 소비자를 보면서 그걸 찾아내고 그거에 대답을 생각을 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아까 앞 시간에 스티브 잡스가 시장조사는 설문조사는 안 하지만 소비자들에 대한 통찰은 계속 고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이제 드렸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사실 이런 그 지금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애플의 기기 중에서 제일 먼저 개발한 게요. 아이팟이 아니라 아이튠즈라는 거 아세요?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MP3 플레이어니까 우리는 하드웨어 중심에서 우선 기계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기계를 어떻게 쓸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잡스는 어떻게 생각했냐? 내가 좋은 MP3 플레이어를 만들 거야가 아니라 사람들이 음악을 듣는데 불편한 게 뭘까? 이걸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셨잖아요. mp.com도 그렇고 그때 그 아이리버가 한때는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어떤 브랜드인데 이런 거에 불편함은 뭐냐면 뭐 작고 가볍긴 하지만 거기 들어가는 음악들을 빼고 넣고 관리하는 게 굉장히 불편한 거죠. 내가 뭘 하나 우리나라에서 그걸 이제 불법으로 뭐 다운로드 있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다 그걸 이제 사야 되고 산 걸 관리해야 되고 하는데 요 창 안에서 그걸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만약에 기기를 듣는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기기 이전에 내가 음악을 사고 산 것을 어디 담고 그것을 관리하고 또 내가 그 기기에 넣고 다 빼고 이걸 편하게 하는 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먼저 시작한 게 아이튠즈라는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그걸로 1차를 해결해 주니까 자 그럼 여기에 연결해 쓸 수 있는 MP3 플레이어 아이팟 나왔죠. 근데 아이팟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아이팟도 갖고 다녀야 되고 전화기도 갖고 와야 되는데 이게 불편하네 라는 걸 아니까 합치게 해갖고서 나온 게 아이폰이고 근데 아이폰은 하다 보니까 화면이 너무 작네? 그럼 크게 해줄게 아이패드고 이거예요. 다 소비자들이 그 제품을 써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행인 건데 제가 이제 전공이 마케팅이면서 그러니까 좀 다행일 수도 있고 불행일 수도 있는데 다행인 게 뭐냐면요. 만약에 변화가 없는 어떤 그 분야를 선택했다. 이러면은 계속 똑같은 것만 해야 되니까 재미도 없고 그 대신 편하긴 하죠. 근데 마케팅은 다행일 수도 있는 게 소비자의 욕구가요. 계속해서 진화해 나갑니다. 그렇죠? 예전에 우리 속담에도 말 타고 가다 보면 거마 잡히고 싶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어떤 속담이 있습니다. 매일 걸어갈 때는 말 타고 사람이 부러워요. 그래서 내가 말 타게 됐으면 이제 좋으니까 거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안 끝나요. 야, 저 옆에 사람 보니까 옆에 종자가 이렇게 해서 말 끌고 가주는데 나도 미루고 싶다. 그 다음에 가마 타고 가고 싶다. 사람의 욕심이 끈이었거든요. 이게 사실은 욕구의 진화라는 건데 마케팅은 이런 욕구의 진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누가 이 욕구의 진화를 정확하게 타이밍 맞게 잘 찾아내서 그 시점에 그걸 해결해 주는 걸 내놓느냐가 바로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애플은 지금까지 그 타이밍 욕구를 정확히 파악했고 그 타이밍에 정확히 내놓으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공을 해온 이제 그런 것 같은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각각의 조사를 간략간략하게 이제 설명드릴게요. 문헌 조사를 여러분이 하실 때는요, 제일 먼저 하실 때는 어디서 수집할 거 이전에 뭘 수집해야 될지 이걸 먼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인터넷에 정보가 넘쳐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저기 뒤지면요, 정보 홍수, 그러니까 정보에 깔려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알고 싶어하는 정보가 뭔지를 정확히 리스트업을 하고 그걸 알아야지 그게 눈에도 빨리 띄고요. 어디서 찾아야 될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찾기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고민부터 하세요. 내가 필요한 정보가 뭐가 있을까? 어떤 걸 찾아야 될까? 그리고 그것을 어디서 찾으면은 거기에 있을 만한가? 그리고 아무 데서나 하지 마시고 전문성 높은 곳. 그리고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식, 중요한 정보는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런 걸 찾아서 하셔야 되고 이런 정보들은 구조화시키고 유형화시켜서 참 정돈을 하시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헌조사할 때 뭐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일 사실 출발하시기 좋은 거는요. 국가정보도서관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문헌 정보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데가 두 군데 있죠. 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저도 예전에 박사 논문 쓰면서 알게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출판물은 의무적으로 요 두 곳에 납본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출판 서적이 나왔다면 여기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데가 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이에요. 근데 다행히 이게 뭡니까? 다 요새는 디지털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따로따로 갈 필요 없이 여기 이 두 군데를 포함한 8개 도서관을 이 국가정보도서관에서 한꺼번에 통괄 검색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들어가서 딱 뒤지시면은 뭐 논문부터 해갖고서 뭐 학위 논문, 그 다음에 단행본, 그 다음에 디지털 정보까지 해서 모든 유형의 정보들이 한꺼번에 쫙 다 나옵니다. 일부는 운 좋게 원문 열람도 그 자리에서 바로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네이버 검색 이런 거 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는 정말
뭐 좋은 정보가 가끔 있을 수 있는데요. 정말 그 싸구려 정보, 틀린 정보까지 막 뒤섞여 있어서 그걸 여러분이 찾고 검색하는데 시간 들이니 이렇게 전문적으로 정돈되고 고급 정보들 있는 데부터 검색을 시작하셔야 되고요. 통계 자료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국가통계 포탈, 공공데이터 포탈 여기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자영업이나 상권 정보는 서울시는 우리 가게 상권 분석, 소상공인 정보, 상권 정보 시스템 이런 어떤 정보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정보, 우리가 만약 기업이나 산업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그러면은 이 전자공시 시스템이라는 게 상장 회사들은 반기별, 분기별로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어떤 상황이다라는 걸 정기적으로 외부에 알리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정확한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공시 자료를 허위로 작성했다. 이건 바로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주식을 사려는 주주들한테 거짓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신문 기자들이 쓰는 기사들은요, 틀린 게 너무 많습니다. 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뻥튀기 한 기사들, 뭐 잘못 들어서 그냥 카더라 통신. 그래서 신문 기사는 저는 거의 절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맨 나중에 영 없을 때만 쓰고, 기본적으로는 이런 전자공시 시스템에 객관적이고 증명된 정보들, 신뢰성 있는 정보, 아니면 증권사 사이트에 가보면 산업기업 분석들 굉장히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게 문헌조사에 이제 좋습니다. 예. 자, 설문조사. 설문조사 좋은 점도 있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보면은 문제점 많다고 말씀드렸죠. 뭐 우선 설문조사 거절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정확 응답, 무응답도 많고요. 실제 다른 응답. 그 다음에 그 항목을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서 한쪽으로 편향된 응답이 나올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대답을 제대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점도 있지만 또 장점은 빠른 준비 진행이 가능하고 소비자 주관이나 편견 개입 정도 좀 낮고 그다음에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는 솔직한 응답, 여유 있게 응답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이제 있어서 장점도 있습니다. 근데 설문조사도 1대1로 지를 직접 물어가면서 할 것이냐, 우편으로 보내고 받을 것이냐, 놓고 나중에 가서 받아오는 유치조사를 할 것이냐, 전화로 할 거냐, 집단을 할 거냐, 요새 많이 하는 온라인을 할 거냐에 따라서 각각의 특성과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집니다. 예. 여기 잠깐 쉬는 시간에 지금 질문을 하신 거가 있는데 이거와 관련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솔직한 응답을 얻으려고 하면 이제 그 응답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게 하는 게 좋겠냐 뭐 이런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맞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설문조사를 할 때 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응답자의 이름, 성명, 소속을 맨 처음에 적게 하는 거. 이거 최악입니다. 예. 그걸 적게 하는 순간 뭐가 됩니까? 벌써 나는 너 누구야? 라는 걸 갖다 밝힌 다음에 대답해 하는데 그걸 쓰는 순간 벌써 나는 다른 사람이 탈을 쓰게 됩니다. 예. 아, 나는 있는 그대로 대답하면 내가 다 드러나니까 그냥 좀 적절히 조절해서 대답해야겠다. 이거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근데 이걸 왜 앞에 하는 이름이 꼭 필요하다, 뭐 다른 게 필요하다, 그럼 맨 뒤에 넣으세요. 그리고 특별히 이름이나 전화번호 굳이 수집할 필요 없다면 안 하셔야지만 그 사람이 마음 놓고 자기 있는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죠. 근데 요새 온라인을 해도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설문으로 하면은 이게 내가 했는지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대답하는데 설문을 하면 혹시 얘가 내 로그 분석을 갖다 해갖고서 어느 IP에서 주소를 갖다 찾아내갖고 날 찾아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걱정하시는 분들까지 있어서 온라인도 사실 사람이 완전히 마음을 열어놓고 대답을 하진 않긴 하는데 그럴 때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설문 딱 대답하기 전에 본 조사는 예를 들면 걔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절대로 추적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익명으로 분명히 처리를 해드립니다라는 걸 확인을 하고 안심하고 대답을 해야겠지만 그나마 조금 더 솔직한 대답이 나옵니다. 예. 이름을 갖다 응답하게 하는 것은 완전히 사실 좀 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 설문조사 이외에 이제 그 현장에 바탕을 둔 정보 수집 방법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제품의 심층 연구례부터 해갖고서 뭐 소비자로서의 자기 자신을 한번 속을 들여다본다든지 지인들이나 친구들, 소비자들, 구매 고객을 관찰하거나 인터뷰한다든지 사실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소매 매장을 관찰하는 거예요. 사실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경우는 좀 이게 쉽진 않지만 여러분이 마트나 슈퍼마켓이나 뭐 아니면 편의점에 가서 사람들이 어떤 제품을 산다고 했을 때 앞에 서서 어떻게 얼마 동안 머무르는지 뭘 집는지 뭐하고 뭐가 비교하는지 그냥 바로 가져가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주거든요. 실제 여러분이 안 하시더라도요. 요새는 많은 기업들이 다 CCTV 통해 갖고요. 사람들이 매장에 들어와서 동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느 지역에 얼마큼 머무르는지 그다음에 몇 개를 비교하는지 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서 사람들이 뭐 내가 라면에 갖다 관심을 갖고 있다, 개발하고 싶다. 그럼 라면에서 사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은 매운 라면을 사나? 아니면
순한 라면을 사나 아이들 둔 주부들 같은 경우 어떤 걸 사가나 이런 거 보면 다 알거든요. 그리고 영 궁금하면 사가는 사람 쫓아가서 아 이거 아까 저기 짜파게티 이거 저기 넣으셨는데 왜 넣으셨어요라든지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렇죠? 사실은 구매 현장에서 사람들이 그 느낌이 남아있을 때 바로 물어보는 게 낫지. 나중에 집에 가서 라면 어떤 거 사세요? 뭐 이렇게 했을 땐 벌써 이 사람은 구매나 소비하고 떨어져 있는 현장이다 보니까 그냥 옛날에 기억을 되살려서 대답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현장감도 떨어지고 정확성도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소매 매장, 구매 현장, 소비 현장을 관찰하고 면담하는 게 제일 파워풀합니다. 사실은. 그 외에 이제 뭐 유통업계 종사자를 면담한다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인데 뭐 관련 기업 웹사이트 지어거나 전문 사이트나 카페나 블로그에 모니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도 수업의 과제로서 뭘 내냐면 제품에 대한 어떤 그 분석을 너의 오감 갖고 한번 해봐라. 예를 들면은 이것도 어느 학생이 과제를 낸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고추장이 순창이 이렇게 있고 해찬들이 있다고 했을 때 똑같은 고추장이지만 딱 열었을 때 우선 때깔이 우선 다르죠. 색이 달라요. 그렇죠? 어떤 건 좀 밝고 윤기가 나고 어떤 건 좀 검티틱하고 향도 다를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을 사람들이 더 좋은 고추장 또는 내가 원하던 고추장으로 생각할 것이냐. 이게 다르거든요. 우리의 오감, 예를 들면 시각적인 색깔이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윤기, 그다음에 향, 그다음에 뭐 촉감, 느낌, 맛, 뭐 소리, 그렇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직접 사용하고 체험을 하면서 내 제품은 또는 경쟁 제품은 이런 것들은 어떤 느낌일까? 그럼 그것이 그런 예를 들면 순창고추장이 이렇게 약간 번들번들하게 하는 게 어떤 원료를 써서 그럴까? 아니면 어떤 제조 과정에서 어떤 걸 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 이런 걸 보다 자세하게 이해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제품을 내가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나를 한번 내면 성찰을 하면서도 많은 걸 갖다 배울 수 있습니다. 나도 사실은 95%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거든요. 차분히 내가 그때 그걸 왜 샀지? 라고 차분히 생각해 보면요. 나도 모르는 나의 어떤 동기 같은 걸 또 파악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뭐 사업 기회를 찾아내고 그걸 어떻게 그러면은 상품으로 아이템으로 할 것인가라는 것도 평소에 호기심에서 사실은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관찰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다 제가 찍은 사진들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는 일본의 학생들하고 이렇게 연수 갔다가 그 하네다였나 하네다 공항에서 이게 그 트렁크가 나오는 걸 쫙 보면서 느꼈는데 여기 보시면요 손잡이가 다 이쪽으로 돼 있죠. 예. 그러니까 밑에서 이 그 화물 운반해 주시는 분들이 나중에 사람들이 트렁크를 가져가기 쉽게 나올 때 손잡이 쪽으로 다 돌려갖고서 쭉 배열해 놓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냥 나온다로 가져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뭔가 뭐지? 라고 해서 보니까 이게 서비스, 그러니까 하네다 공항의 고객 서비스가 벌써 이런 데서 지금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 이런 걸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학생들하고 일본의 어떤 그 음식점에 먹으러 갔었는데 이게 벌써 한 12년, 15년 전일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 거 있을 겁니다. 한 사람이 주방 일을 해요. 일본의 그 노동 강도 굉장히 상하잖아요. 알바생 분이 일요일 아침에 그 식사를 한 16명이 쭉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이제 정식을 딱 시켰는데 아침 정식을 혼자서 어떻게 이걸 다 할까라고 했는데 한 15분도 안 걸려서 15명 이렇게 다 나왔는데 그게 보니까 다 자동화가 돼 있어요. 이거는 국 뜨는 기계. 여기 보면은 국그릇 딱 놓고 딱 누르면 1인분이 딱 나와요. 우리가 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국그릇 옆에 또 밥기가 있어서요. 딱 누르면 밥 1인분 딱 해서 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공기 놓고 탁탁 누르면 벌써 국은 끝난 거야. 이 사이에 사람 뭐 하냐면 냉장고에서 연어 꺼내 갖고 냉장고에서 30도 딱 돌려놓고 미리 세팅해놓은 트레이에다가 뭐 밑반찬은 다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준비하면서 밥 넣고 국 넣고 30초 후에 땡 하면은 꺼내 갖고 놓고 자 1인분 됐습니다. 이거 하나 나오는데 1분이 안 걸려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서 뭘 알 수 있냐면 동선이라든지 이 작업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해갖고서 혼자서도 충분히 저 작업량을 시간을 소화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평소에 이렇게 관찰을 하고 계셔야지만 기회도 보이는 거고 해결책도 보이는 겁니다. 예. 그냥 갑자기 내가 사업하겠다 그때부터 찾아다니면 너무 늦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소비자의 반응, 시장 수요 반응을 갖다 알기 위해서는 인터뷰 같은 걸 많이 해야 되는데 적어도 100명 이상 인터뷰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한두 사람 해갖고서는 이게 특정 어떤 상황에만 치우친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고 있고 그 사람의 생활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을 지향하고 있는지 라이프 스타일이나 구매 동기 어떤 걸 주로 생활에서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그 안에서 내가 요번에 새로 개발한 아이템이
그 삶을 삐짓고 들어갈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100명 이상 인터뷰를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매 소비 현장을 직접 관찰해 봐야 되고 백종원 씨 하듯이 요즘에는 그래도 좀 좋아진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온라인에 소비자들이 남긴 흔적들을 찾아가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에 사람들이 뭐 검색을 하거나 어디 뒤적여 보거나 뭐 글을 남기거나 하는 것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네이버 빅데이터, 이게 구글이었나? 구글이구나. 구글 트렌드였는데요. 구글 트렌드나 네이버 빅데이터 랩을 갖다 가져서 키워드를 치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큼 검색하고 있는지를 시계열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 내가 배달 음식에 대해서 창업을 하고 싶다. 그럼 요 사람들이 어떤 배달 음식을 많이 시키지를 아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배달 음식 요새 뭐가 많이 시킬까? 배달의 민족의 그 앱에 보면 주문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걸 보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예. 근데 또 한 가지 방법 뭐냐면 네이버 빅데이터 랩이나 구글 트렌드 들어가셔서요. 이 음식 이름들을 여기다 다 쳐보세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음식 이름을 검색해서 검색창에 쳤던 트렌드가 나오거든요. 이 트렌드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은 스파게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찾고 있다는 거고 족발 내려가고 있다. 사람들이 이제 족발 더 많이 안 찾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트렌드를 물어보지 않고도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 아니면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판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여드리는 게 저희 학교에서 제가 숙제를 냈는데 이 전산하는 학생이 굉장히 잘 분석을 해와갖고 여기다 계속 저희가 이런 비슷한 강의할 때마다 보여드리는 건데 이 학생은 주방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쪽 업계에 취업을 하고 싶어 해서 그러면 네가 주방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곳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봐라. 그랬더니 맘스올리게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주부 카페하고 그다음에 예카 라겐락 이런 몇 군데 그릇을 가지고 대화를 할 만한 주부들의 커뮤니티 4군데를 골라서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었습니다. 한 3개월 동안 게시판에 올라간 글들을 검색했어요. 그래갖고 식기, 그릇 이런 걸 갖다가 딱 쳐보면 사람들이 어떤 그릇이 좋아요. 그다음에 아이들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릇에 대한 질의응답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쫙 정리했더니 그 그릇의 주 사용자들은 누구고 요새 주 구매 기준은 뭐고 불편한 점은 뭐고 트렌드가 뭐다. 이게 쫙 일면하게 다 나왔고 이걸 한 표로 마인드맵식으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조사를 하려면요. 기업이 소비자들 FGI 해야 되고 설문조사 해야 되고 한 6개월 3개월에서 6개월 걸려 갖고 몇 천만 원 들여서 했던 조사들인데요. 이제는 자기가 조금만 품만 팔면은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알아낼 수 있죠. 물론 이제 여기에 적어는 있어요. 요새는 이게 오염이 좀 많이 됐다 그러죠. 예, 예를 들면 알바생들이 와서 쓰는 글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걸러내야 될 것들이 있는데 특정 브랜드에 대한 것들은 알바생들이 많이 쓰여요. 근데 브랜드에 대한 걸러내면은 일반 소비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많이 오염이 안 돼 있거든요. 사실 이거는 자세한 거는 저보다도 다음 주 목요일 날에 문우종 박사님한테 여러분이 들으시면 됩니다. 예, 자세한 거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 외에도 이제 소비자 요새 관찰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아서요. 이게 인터뷰, 카메라 촬영, 이동 상황, 가정 내, CCTV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관찰이 유효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 CJ에서 세제를 그게 아마 비트 플로랄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비트를 개발할 때 사람들이 세탁을 하고 난 다음에 정말 빨래 잘 됐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느낄까? 뭐를 느낄까? 하는 거죠. 아까 주방 세제는 이게 정말 좋은 제품이 하는 건 거품이 잘 있는 걸로 확인하셨다고 했죠. 그럼 소비자들이 세탁이 잘 됐어라는 걸 어떻게 확인할까요? 빨래를 잘 안 하시나? 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각적인 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광고에서 보면은 새하얗다, 옥시크림, 이런 식으로 특정 브랜드 얘기해도 되죠. 여기는 그래도 옥시크땡, 이렇게 해갖고 하얀 어떤 그런 걸 보여주는 형식으로 해갖고 색깔 얘기했는데요. 이분이 관찰하고 다녔대요. 그래서 막 동네도 특히 이제 달동네 같은 데까지 해가면서 사람들이 빨래하는거나 이런 현장을 봤는데 딱 보니까 이렇게 빨래를 갖다 수도가에서 이렇게 마치신 분이 이렇게 빨래 널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서 탁탁 털면서 이러고서 넣으시는 걸 갖다 본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저기 죄송합니다. 제가 요새 시장 조사 다니고 있는데 조금 아까 빨래 넣으실 때 이렇게 냄새 맡는 행동을 하셨는데 왜 그러셨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대답이 뭔지 아세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무의식인 거예요. 네. 제가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데
사실 빨래가 잘 됐다 안 됐다 색깔로도 확인하지만 쿰쿰한 냄새가 더 이상 없느냐 이걸로 나도 모르게 확인하고 거는 거였어요. 그래서 세제는 표백이라는 어떤 하얗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래가 잘 됐다는 느낌이 나게 하는 향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비트 배열할 때 그걸 반영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관찰로 알아낸 거예요. 본인도 모르는 무의식적인 행동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관찰해서 얻어낼 수 있는 거고, 요새는 이제 굉장히 관찰의 방법들이 고도화돼 갖고, 여러분 아시죠? 그 뇌 영상 촬영 들어보셨죠? 여기 MRI 들어가서 뭐 좀 막 어느 축두엽이 어떻고 뭐 빨갛게 빛나고 뭐 이런 것들, 나도 모르는 어떤 무의식적인 반응들 무섭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아이 트래킹이라고 해갖고 이런 거 끼고서요, 화면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매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내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 다 추적을 해갖고 사람들이 진열대에서 어디를 제일 많이 보는지 이런 것도 다 추적이 됩니다. 이런 관찰 방법들 해서 요새는 관찰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실제 굉장히 많은 신제품들이 개발돼요. P&G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박스로 되어 있는 포장이었는데요. 이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불편하지 않았어요? 잘 들고 가서 잘 쓰는데. 근데 보면 들고 가는 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품에 안고 가는 걸 관찰해 갖고 이렇게 끈을 달아줬어요. 그랬더니 정말 편안한데 진작에 이렇게 해줄 걸. 근데 박스일 때 물어봐도 이 사람은 불편 안 하다고 그랬어요. 달아주니까 그때 가서 괜찮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짜 또 필요한 거 없으십니까? 그랬더니 없대요. 근데 딱 보니까 이 세제는 습기가 들어가면 굳어버리거든요. 굉장히 밀봉이 잘 돼 있어요. 처음에 뜯을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드라이버로 안 되니까 막 뜯는 거. 관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뜯지 않아도 되게, 그리고 습기에도 안 굳으려면 이거 액체로 만들면 되겠구나. 액체 세제를 만들었더니 이거 좋아 또 진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세제 쓸 때 불편한 거 없냐 그랬더니, 보통 우리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덜어 쓰는 거 양대중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보통 컵이나 뭐 이런 거 쓰는데 그것도 자기가 익숙해서 그런지 불편하다고 못 느꼈어요. 근데 거기다가 뚜껑에다 이렇게 계량 이 스푼을 달아주니까 그때 가서 좋네. 그때 가서 좋다고 하는 거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지금 쓰고 있는 데에서 엄청나게 불편하지 않으면 그냥 참고 익숙해져서 하다 보니까 불편함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근데 옆에서 보면은 분명히 저거 왜 저러고 있지라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찾아내는 거는 관찰입니다. 이런 것도 그래요. 여기 보쉬에서 나온 드릴인데요. 이 드릴로 이렇게 구멍을 뚫을 때 작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게, 뚫으면서 이렇게 가루가 날립니다. 그게 굉장히, 그런데 본인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몰랐는데 보니까 가루가 날리는데 이러면서 막 작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 가루, 이 통이 이렇게 있어서요. 이 날리는 가루가 이 안으로 다 들어가서 밖으로 퍼지지 않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아이디어인데 이거 굉장히 크게 환영을 받아갖고 성공한 거거든요. 이런 게 다 보면은 관찰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스스로도 못 느끼는 그런 문제점들을 찾아내서 문제를 해결한 사례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이렇게 인터뷰, 그때 뭐 포커스 그룹 인터뷰나 뭐 아니면 인턴십 인터뷰라든지 뭐 포커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의 인터뷰들이 또 있고요. 사실 이 부분들은 이번 목요일 날 또 문우정 박사님이 요 관찰, 조금 아까 보신 관찰과 인터뷰에 대해서 또 자세히 얘기를 해 주실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스타트업을 한 시장 조사, 근데 좀 넓게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시장에서 기회를 찾기 위해서 어떤 인사이트, 통찰을 갖다가 얻어내는 이런 것들이라고 보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단순히 어떤 사람들한테 물어보거나 설문하지 말고 이 현장으로 여러분이 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료의 현장, 부품사 현장, 뭐 생산 현장, 유통, 소매 현장, 사람들이 구매하는 현장, 소비하는 현장,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여러분이 직접 그걸 느끼셔야 되지, 뭐 설문 통해서 아니면 어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한 단계, 두 단계 걸린 수치만 갖고 자꾸 시장을 보시려고 그러면 굉장히 동떨어진, 그 감이 없으신 그런 어떤 해석이 되실 것 같아서 직접 여러분이 좀 바쁘시지만 현장으로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오감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고 느끼고 그 촉을, 여러분이 전문가로서의 어떤 촉을 갖다 계속 개발시켜야 되고, 그걸 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원인, 결과, 문제, 그 다음에 해결책, 이런 것들을 좀 창의적으로 관점을 바꿔가면서 찾으시면은 여러분이 정말 시장에서 크게 환영받는, 성공할 수 있는 창업 아이템, 창업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맨 나중에 뒷부분에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이런 어떤 시장 조사라 소비자들의 어떤 수요나 어떤 욕구에 대해서 통찰을 얻는,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은 여기 이제 보시면 LG 뭐 경제연구원 같은 데서 보면은 이 고객 통찰력, 고객의 마음을 읽기, 소비자 이해, 이런 것들이 이제 단순히 설문조사 갖고만 안 된다라는 건 벌써 10여 년 전부터 많이 지적이 되고 있었어요. 이런 건 짧은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창업을 진행하시는데
이렇게 좀 결합을 시킬 수 있으면 훨씬 더 여러분이 좀 편하시면서 굉장히 성공의 확률도 높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질문들이 많이 좀 들어왔네요. 예. 질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첫 번째 질문은 아까 이제 잠깐 대답을 해드린 내용인데, 솔직한 시장조사 원하면 익명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하는 건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당연히 익명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쟁업체 구매 후기 살펴보기 설문조사? 또 시장조사 발표, 이게 설문조사는 아니죠. 그러니까 구매 후기 살펴보기는 굉장히 유용한 어떤 조사 방법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제품을 사용하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면은 그 음악을 듣는다 그러면 스트리밍 서비스뿐만 아니라 뭐 다른 어떤 음악을 듣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죠. 유튜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직접적인 경쟁자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경쟁자까지 포함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구매 후기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지금 그 제품에 대해서 좀 뭔가 만족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불만스러운 부분, 아쉬운 부분, 이런 부분들을 거기서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약점이라든지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치고 들어가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경쟁업체 구매 후기 살펴보기 굉장히 중요한 시장조사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후에 배종범 선생님이 질문하셨는데, 시장조사 결과를 반영한 후에 실제 사용자들의 불만이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가 잦다. 그렇죠? 이게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아까 그 뉴코크 같은 거의 사례가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날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했는데 불만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냥 건너뛰었는데 80년대 코카콜라 회사가 기존의 코카콜라가 펩시콜라에 자꾸 밀리니까, 그럼 펩시콜라를 갖다 이기기 위한 새로운 거 개발하자 설문조사 20만 명이나 해갖고서 뉴코콜 개발하고 내놨는데, 사실 그게 오히려 코카콜라 그동안 먹던 사용자층이 거부하기 시작하고 불매운동 일으키고 해서 결국은 3달인가 4달 만에 다시 코카콜라 클래식 옛날 제품을 내놓고 뉴코콜은 그냥 나중에 소리소문 없이 사라진, 이런 경우도 이제 비슷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왜 불만이 오히려 증가하느냐라는 것은 뭐냐면은 소비자 조사를 할 때 잘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때 뉴코코의 실패 사례 중에 하나는요, 소비자들한테 20만 명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뭐만 조사했을까요? 맛만 조사했어요. 제품에는요, 맛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코카콜라는 그래, 이게 더 단맛이 어떻고 톡 쏘는 맛이 어떻고, 물론 그거는 55대 45로 펩시에 비해서 뉴코코가 훨씬 뛰어나요. 근데 코카콜라에는 뭐가 있습니까? 코카콜라의 디자인에 대한 친숙함, 코카콜라가 내가 어렸을 때 같이 자라서 그 추억도 들어가 있고요. 코카콜라에 대한 어떤 애정도 들어가 있고요. 코카콜라는 이제 단순히 상품 그 자체, 물리적인 어떤 음료라는 걸 벗어나서 그게 나의 생활의 일부고 나의 과거를 형성해왔고 나의 친구고,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데 나한테 갑자기 친한 친구 한 번 뺏어간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 부분, 그러니까 코카콜라가 사라지면 어떤 내가 감정의 변화가 올까, 어떤 느낌입니까? 이런 거는 전혀 조사를 안 하고 그냥 어느 게 더 맛이 좋아요, 이게 더 톡 쏴요, 이게 더 달아요, 이것만 갖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을 놓친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맑은 물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사람들한테 친환경으로 뭐 예를 들면 색이라든지 향을 뺀 이런 섬유유연제를 갖다 넣으면 좋으시겠습니까? 하면 당신은 그래요. 이거 몸에 안 좋은 것들 다 뺀다니까 너무 좋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그걸 빼보세요. 사람들 속에서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 섬유유연제가 쫙 들어가면서 퍼지는 걸 보면서 그래, 저게 제대로 이제 효능을 발휘해서 내 옷이 좋아지고, 이런 걸 무의식적으로 생각했었는데 그걸 자기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빨래 냄새 맡듯이.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소비자의 마음을 짚어내는 조사를 한 게 아니라 표피적인 거, 이런 것만 조사를 하면은 결국 소비자들한테 엉뚱한 걸 제안하게 되니까 이거 내가 원하던 거 아닌데, 내가 정말 원하는 거 어디 갔어? 이렇게 되니까 이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단순 설문조사가 아니라 소비자들의 심층 심리를 이해할 수 있는 정말 조사 방법이라고 그럴까요? 그 파악 방법을 잘 연구해서 하나의 조사가 아니라 여러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그걸 이해하고 대응을 해야지만 이 사태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됐죠? 예, 충분한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나중에라도 혹시 더 추가적인 어떤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한신대학교 캠퍼스 사업단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긴 시간, 벌써 2시간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긴 시간 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첫 번째 강좌인 스타트업을 시장조사가 왜 필요하고 시장조사가 무엇이고 그리고 시장조사 어떤 것들이 있는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또 목요일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관찰과 인터뷰에 대해서 문우중 박사님이 또 강의를 해주실 테니까 여러분 많이 또 기대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좋아요라든지 구독 꼭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자, 오늘 강의 여기서 그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